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평생 아끼고 또 아껴 모은 돈이 은행 통장 안에 얌전히 들어있는 한 노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은 고요하고 서랍 깊숙한 곳에는 통장과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노인은 불을 끈 뒤에도 몇 번이나 몸을 뒤척입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당장 쓸 곳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자꾸 서늘해집니다. 오래 살아보니 가장 늦게 깨닫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위험한 것을 경계할 때보다 안전하다고 굳게 믿을 때 더 크게 다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은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대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평생 지켜온 노후 자금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자를 얼마나 받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잃은 뒤 찾아오는 자책, 자녀 앞에서 작아지는 마음, 자신의 판단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처와 관계된 일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고민을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이 생기면 은행에 넣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롱 속에 두면 잃어버리고 남에게 빌려주면 떼일 수 있지만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이 대체로 옳았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에서 생활비를 덜어내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힘든 날을 견뎠고 자녀의 학비와 결혼 비용도 그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통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돈의 의미부터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저축은 미래를 넓히기 위한 돈이지만 노년의 돈은 남은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치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고 병원비나 간병비처럼 미룰 수 없는 지출은 늘어납니다. 젊을 때 100만 원을 잃으면 몇 달 더 일에 메울 수 있지만 이른이 넘어 같은 돈을 잃으면 마음속 안정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돈의 액수보다 회복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지인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요즘도 돈은 전부 은행에 넣어두세요. 그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은행보다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식탁 위에 통장을 펼쳐놓고 한참 잔액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만기가 언제인지, 자신이 가입한 것이 예금인지 다른 상품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기 돈의 구조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은 안심이 아니라 방심으로 변합니다. 은행 건물이 크고 직원이 단정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곳에서 권하는 모든 상품이 안전한 예금인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저축처럼 들려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찾으면 큰 손실이 나는 상품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문제가 생기면 창고에서 친절하게 웃던 사람조차 고객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라는 말 뒤로 물러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오래 믿어온 대상을 쉽게 의심하지 못합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상대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도 다시 묻는 것이 부끄럽고 자꾸 확인하면 의심 많은 노인으로 보일까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상품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은행이라는 이름을 믿고 있는 셈입니다. 상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권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아픈 일은 손해가 발생한 뒤입니다. 자녀가 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하면 이미 상한 마음이 더 움츠러듭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 사실을 감추게 됩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잃은 돈보다 내가 이제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나 라는 생각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돈의 손실이 자존심의 상처로 번지고 자녀와의 대화까지 끊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었다는 것은 어리석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약속을 충실히 따랐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상이 달라졌다면 돈을 지키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은행을 무조건 불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내려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돈의 이름과 조건 찾을 수 있는 시점과 손해 가능성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일입니다. 은행은 돈을 보관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판단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도 그 숫자가 어떤 약속 위에 놓여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평생 모은 돈 앞에서는 친절한 말보다 분명한 조건을 믿고 소명을 재촉하는 사람보다 생각할 시간을 주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의 신중함은 늙어서 생긴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상처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그 신중함을 놓치는 순간 예금하러 들어간 사람이 전혀 다른 상품의 계약자가 되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통장에 돈을 넣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조용한 상담실에 앉아 두꺼운 서류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창구 직원은 평범한 예금보다 이자가 높고 혜택도 많다며 특별히 좋은 기회를 알려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랫동안 거래한 은행이고 가슴에 명찰을 단 직원이니 사람은 그 말을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이의 말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서울에서 아내와 살던 64세 한 남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부부가 오랜 세월 모은 목돈 2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며 받은 품삯 아내가 반찬값을 아껴 남긴 돈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조금씩 떼어둔 돈이었습니다. 부부에게 그 돈은 단순한 2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에도 누구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게 해줄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직원은 두 사람을 별도의 상담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다 수익이 훨씬 좋은 저축성 상품이 있다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돌려받는 혜택도 있고 몇 년만 유지하면 예금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마음이 걸려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이거 보험은 아니지요? 직원은 망설이지 않고 예금과 연결된 상품이라고 답했습니다. 은행에서 소개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글자가 빽빽한 서류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다시 요구하면 이해력이 떨어지는 노인처럼 보일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도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직원이 표시해준 곳마다 서명했고 아내의 이름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내용을 이해한 척할 때 돈보다 먼저 자신의 권리를 내어줍니다.
젊을 때는 모르면 따져 묻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직원의 말이 너무 빠르면 천천히 설명해 달라고 해야 하지만 괜히 까다로운 노인으로 보일까봐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대는 그 조용한 체면을 압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크게 말하고 해지 손실과 긴 납입 기간 같은 불편한 조건은 서류 속 작은 글씨에 남겨둡니다. 계약하고 시간이 흐른 뒤 부부에게 보험회사에서 납입 기한을 알리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잘못 온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펼쳐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맨 앞에는 분명 종신보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계약 기간은 자신이 여든을 훌쩍 넘긴 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매년 큰 돈을 계속 내야 했으며 중간에 그만두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외투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상품을 권했던 직원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보험회사에 문의하라고 했고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했으니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책임을 넘기는 동안 남자는 같은 사정을 몇 번이고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취급받는 듯했고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해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부부는 부족한 납입금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 더 많은 돈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해지를 알아본 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듣는 순간 남자는 의자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노후를 지키려고 시작한 계약이 오히려 빚을 만들었고 안심하려고 찾은 은행이 밤잠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피해자는 돈만 잃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라는 후회가 밤마다 돌아옵니다. 자녀에게 사실을 말하면 꾸중을 들을 것 같아 감추고 감출수록 혼자 감당해야 할 두려움은 커집니다. 배우자 사이에도 말하지 못한 원망이 쌓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도 함께 서명했다고 마음속으로 변명합니다. 평생 서로 의지해온 두 사람이 낯선 계약 한 장 때문에 조용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상품을 권유받았을 때 바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좋은 상품이라면 하루 뒤에도 설명할 수 있고 정말 안전하다면 자녀나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검토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겠다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오늘만 가능한 혜택이라며 서두르게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금인지 보험인지 원금이 보장되는지 언제든 찾을 수 있는지 중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직접 적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것이 훨씬 큰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빠른 결정이 능력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태도가 능력이 됩니다. 오늘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자신을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 앞에서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한 상품만 피한다고 완전히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예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한 곳에 몰아두는 순간 작은 문제가 노후 전체를 흔드는 큰 위험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통장에 모아두면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잔액도 한눈에 보이고 만기 날짜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 은행을 오가는 수고도 없으니 몸이 불편한 노년에는 더욱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편리함과 안전함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산 하나가 크고 튼튼해 보여도 그것 하나만 들고 먼 길을 나섰다가 부러지면 남은 길에서는 온몸으로 비를 맞아야 합니다. 여든을 앞둔 한 어르신이 먼 동네의 은행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가 창구에 내민 통장에는 9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기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는 돈을 전부 찾아 집 근처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지금 해지하면 약속된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한다며 여러 번 말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만기에 옮기면 된다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어두운 그는 직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불안한 얼굴로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내 돈인데 지금 찾으면 안 된다는 말이오. 잠시 뒤 지점장이 다가와 그의 귀 가까이에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표정을 풀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녀와 함께 오라는 권유를 받자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자식들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재산을 숨겼고 은행 한 곳에 전부 맡겨두면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함께 판단해 줄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대개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가 복잡해질까 두려운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안입니다. 여러 곳에 나누어 두면 자신도 잊을 것 같고 자녀에게 알려주면 돈을 요구할 것 같으니 차라리 한 은행에 감추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은행을 신뢰하는 선택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믿지 못해 내린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돈이 한 곳에 있으면 작은 차고 하나도 전 재산에 문제가 됩니다. 통장을 분실하거나 비밀번호를 잊는 일 명의와 연락처가 잘못 등록되는 일, 직원이 절차를 어기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날 문제가 발생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창구에서는 확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수술 보증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자녀는 옆에서 다른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라고 묻지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전 재산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노인은 은행 내부 직원의 잘못으로 예금 기록에 문제가 생긴 뒤 몇 달 동안 자신의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담당자는 전화를 다른 부서로 돌렸습니다. 노인은 매번 버스를 갈아타고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는 통장 사본과 입금 확인서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안내번호가 불릴 때마다 허리를 펴고 일어섰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에게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벌어맡긴 돈을 두고 자신이 오히려 의심받는 듯한 모욕이었습니다. 이웃이 병원비를 빌려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고마움보다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에 손을 댈 수 없어서 빌리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구두를 벗다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뭘 믿고 살았나. 돈이 한 곳에 묶이자 생활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큰 사고보다 작은 불편을 피하려다 더 큰 위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통장 몇 개를 관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모든 돈을 한 곳에 두고 가족과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피한 수고가 내일 자녀에게 더 무거운 혼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번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느 은행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감춰둔 돈은 나를 지켜주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헤매게 하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공개하거나 통장을 넘겨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돈의 주도권은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생활비와 비상금 당분간 쓰지 않을 돈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서로 다른 통장이나 금융기관에 나눠두는 편이 지혜롭습니다.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노후의 시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믿을 만한 가족 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위치와 확인 방법만 알려둘 수도 있습니다. 잔액과 비밀번호까지 모두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만 기록해 두어도 충분합니다.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서로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내 돈을 지키면서도 가족에게 불필요한 의심과 부담을 남기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여러 곳에 나누어 두었다고 해서 안심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속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돈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가는 조용히 오르고 낮은 이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잃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줄어드는 또 다른 손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손실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문자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잔액은 어제와 같고 원금도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조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가가 만드는 손실은 사기보다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기에 더 오래 방치됩니다. 늙어서 돈을 잃는다는 것은 반드시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제 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사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 역시 분명한 손실입니다. 70의 한 여성은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고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도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는 점심을 거르고 명절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부부의 옷은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은퇴할 때가 되자 그녀는 모은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불안했고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고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병원비와 약값에 보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통장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식한테 손 벌릴 일은 없겠지. 두 사람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같은 상품에 다시 넣었고 통장에 적힌 원금이 줄지 않는 것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자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전에 5만 원으로 사던 것을 담으려면 7만 원이 필요했고 익숙한 반찬 몇 가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병원 검사비와 약값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든 남편은 한동안 숫자만 바라보다가 난방 온도를 낮췄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시장에서 사과 한 봉지를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웃으며 요즘 안 오른 게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장면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5천만 원이 있는데 자신은 사과 한 봉지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과 돈의 가치가 그대로라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손해에는 민감하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손해에는 익숙해집니다. 통장에서 100만 원이 사라지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지만 매년 생활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월의 변화라고 넘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오랜 시간 쌓이면 노후 자금이 버텨줄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짧아집니다. 10년을 견딜 거라 믿었던 돈이 7해 만에 바닥나고 마지막 몇 년을 자녀의 도움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상처는 가난 그 자체보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무너졌다는 데서 옵니다. 평생 아꼈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준비했는데도 돈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처럼 느낍니다. 자녀가 외식하자고 해도 돈이 아까워 거절하고 손주에게 용돈을 주지 못할까봐 만나는 횟수까지 줄입니다. 가족은 부모가 자신들을 피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빈 지갑을 들킬까 두려워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돈의 가치가 줄어든 자리에 관계의 온기까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후 자금을 모두 위험한 곳에 넣어 물가보다 높은 수익을 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익을 서두르다 원금까지 잃으면 회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에 넣어두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연금과 이자로 실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료비와 간병비를 별도로 준비했는지 해마다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일은 숫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맡아야 할 역할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쓸 생활비와 병원비는 안전하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쓰지 않을 돈은 한 곳에 방치하지 말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치를 보존할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만 믿지 말고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나 믿을 만한 가족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물가가 무섭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곳으로 달려가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늦게라도 알았으면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노후의 돈은 빨리 불려야 하는 씨앗이 아니라 오래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우물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깊이 퍼내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까지 헤아리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물에 물이 충분히 남아 있어도 두레박을 내릴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통장 잔액이 넉넉해도 만기와 해지 조건에 묶여 급할 때 찾지 못한다면 그 돈은 내 이름으로 적혀 있을 뿐 내 삶을 돕지 못합니다. 노년에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다 필요할 때 얼마나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만기가 긴 상품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5년 뒤든 10년 뒤든 그때까지 일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시간은 더 이상 이자를 늘려주는 편만 되어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예고 없이 달라지고 어제까지 필요 없던 돈이 오늘 아침 갑자기 필요해집니다. 노후의 가장 귀한 돈은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돈이 아니라 급한 순간에 아무 조건 없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70을 넘긴 한 부분은 은퇴하면서 남은 돈 대부분을 만기가 긴 저축 상품에 넣었습니다. 직원은 중간에 손대지 않고 오래 두면 매달 받는 이자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돈을 쉽게 찾을 수 없으면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편하고 자신들도 쓸데없는 곳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계약서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묶어두어야 돈이 남지. 손에 있으면 결국 다 쓰게 돼. 처음 몇 해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했고 부족한 달에는 작은 통장에서 조금씩 꺼냈었습니다. 자녀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만기 전에 찾을 수 없다는 말로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부부는 묶어둔 돈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돈은 단단한 울타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겨울 아내가 새벽에 화장실로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남편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뿐 아니라 퇴원 후 재활과 간병에도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은행을 찾아가 장기 상품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계산해 보여준 해지 금액은 남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낸 원금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내가 넣은 돈인데 왜 전부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직원은 계약 조건을 설명하며 처음 가입할 때 안내받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서류에 서명한 기억은 있었지만 그날 들었던 설명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높다는 말은 기억났지만 중간에 찾으면 얼마나 잃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직원의 입술은 계속 움직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평온할 때 미래의 급한 일을 지나치게 작게 생각합니다. 아직 건강하니 큰 병은 먼 이야기 같고 자녀들이 있으니 위급하면 도와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전부 묶어두고 더 많은 이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돈의 만기 날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병원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수술을 미뤄주지 않고 간병인은 사정을 안다고 해서 비용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일부를 해지했습니다. 아내의 치료가 먼저였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돌아와서는 해지로 잃은 금액을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미안해할까봐 돈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불을 끈 병실에서 아내가 잠든 뒤 그는 창가에 서서 한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았는데 정작 아내를 살피는 순간에 돈 때문에 망설였다는 사실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돈이 묶이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묶입니다. 치료를 받을지 간병인을 쓸지 자녀에게 도움을 청할지 결정할 때마다 손실 금액이 떠오릅니다. 필요한 지출조차 낭비처럼 느껴져 자신을 지나치게 참게 됩니다. 허리가 아파도 병원을 미루고 보청기가 필요해도 다음 만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 몸은 더 나빠지고 가족과의 대화는 줄어듭니다. 잘 듣지 못하면서도 돈이 아까워 보청기를 사지 않은 아버지를 자녀들은 고집스럽다고 여기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서로의 속사정을 모른 채 존중만 조금씩 달아갑니다. 돈을 오래 묶어두는 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쓸 시점이 서로 다른 돈을 한꺼번에 같은 기간으로 묶는 데 있습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 갑작스러운 병원비,
몇 년 동안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은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 돈에는 다른 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한 돈의 문은 언제든 열려야 하고 먼 훗날을 위한 돈의 문은 조금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맡기기 전에는 수익보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다음 달에 이 돈이 필요해지면 바로 찾을 수 있는지, 찾을 때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절차에 며칠이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집에 돌아와 큰 글씨로 다시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나에게 보내는 안내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긴 시간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계약서처럼 정확한 날짜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조금 덜 불리더라도 삶의 선택권을 남겨두는 것이 더 성숙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노후의 품위는 많은 이자를 받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아플 때 치료를 선택하고 힘들 때 도움을 구하며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 필요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지켜집니다. 그 선택권을 마련해 두어도 또 하나의 빈틈이 남습니다. 돈을 꺼내는 방식이 복잡해지고 기억과 판단이 예전 같지 않아질 때 통장과 휴대전화 사이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은 사람보다 두려움에 흔들리는 사람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늙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싫은 마음,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수치심을 노립니다. 사기는 돈이 있는 곳보다 마음이 약해진 틈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평생 남에게 속지 않고 살아온 사람도 외롭고 불안한 날에는 평소라면 믿지 않을 말을 붙잡게 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던 74세 한 남자는 생활비를 아끼며 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왔고 큰 지출도 없어서 통장 잔액은 제법 넉넉했습니다. 그는 그 돈이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흐려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일을 다 끌어 일어났다가 물만 마시고 돌아오고 시장에 가서 꼭 사야 할 것은 잊은 채 다른 물건만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은 낯선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어린애냐, 그 정도도 구별 못하게.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혼자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전보다 어수룩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묻고 싶어도 또 잔소리를 들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은 약해졌다는 사실보다 약해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혼자 판단하려 하고 그 고집스러운 침묵을 사기꾼들이 이용합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 근처를 걷다가 무료 건강검사를 해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 안색이 좋지 않다며 잠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다는 말에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곳에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검사 결과를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상자를 몇 개씩 사서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믿는 듯한 모습을 보자 그의 경계심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직원은 심각한 얼굴로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고 혈관에도 문제가 있으니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걱정하던 일을 정확히 짚어내자 상대가 유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직원은 특별한 건강 제품을 권했습니다.
값이 200만 원이나 되었지만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재촉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노인도 자신은 이미 효과를 보았다며 빨리 사라고 거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차분히 생각할 여유가 사라지면 가격을 비교하지도 자녀에게 전화하지도 못합니다. 남자는 통장에서 돈을 찾아 제품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큰 병을 미리 막았다는 안도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먹은 뒤 몸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고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불안해진 그는 판매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갔을 때 그곳은 간판까지 사라진 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해 식사는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말하면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구입한 상자를 베란다 구석에 숨겼습니다. 돈을 잃은 사실보다 자식에게 판단력 없는 아버지로 보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비밀은 마음속에서 점점 무거워졌고 이후에는 은행에서 오는 정상적인 안내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잃은 신뢰가 필요한 도움까지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의 금융사기는 목소리와 화면을 모두 이용합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이 위험하다고 겁을 주고 휴대전화에 낯선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자녀인 것처럼 급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뜨면 사람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마음부터 움직입니다. 특히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평소 침착한 사람도 서둘러 통장을 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돈과 관련된 연락이 급할수록 먼저 끊어야 합니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말고 평소 저장해둔 은행의 공식 연락처나 직접 알고 있는 가족 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는 은행 직원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낯설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멈추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다음 날 다시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실수할까봐 통장을 빼앗거나 매번 나무라면 부모는 점점 더 많은 일을 감추게 됩니다. 왜 또 그러셨어요? 라고 묻기보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함께 확인해봐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도움을 더 일찍 청하지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위험을 끝까지 혼자 끌어안습니다. 안전은 감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노후의 돈을 지키려면 비밀번호만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길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급할 때 연락할 사람 한두 명을 정하고 큰 돈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그중 한 사람과 먼저 상의한다는 약속을 세우면 좋습니다. 판단을 나눈다고 해서 주도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내가 하되 확인의 과정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섬세한 선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전혀 믿지 않아 모든 통장을 숨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믿는다는 이유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통째로 내어주는 것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돈을 둘러싼 침묵과 지나친 의존은 모두 가족의 마음을 바꾸고 오래 지켜온 관계에 예상하지 못한 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오래 보아온 부모는 쉽게 말합니다. 자식이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부모의 통장을 가져간 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쓰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조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숨기면
돈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 속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이 자랍니다. 비밀이 길어질수록 가족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78배 한 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 하나씩 있었고 둘 다 주말이면 번갈아 찾아와 반찬을 챙기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정한 가족이었지만 아버지는 자녀에게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은 돈과 퇴직금 일부를 여러 차례 옮긴 끝에 한 은행에 넣어두었고 통장은 장롱 밑판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으냐고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연금으로 충분하다. 너희한테 손 벌릴 일 없다. 말은 당당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아들은 사업 자금을 부탁할지 모르고 다른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달라고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미리 자녀를 의심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은행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를 끊었고 딸이 서랍을 정리하려 하면 화를 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왜 갑자기 예민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감기약을 먹은 뒤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딸이 전화가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찾아왔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려던 자녀들은 아버지의 계좌와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찾기 위해 장롱과 서랍을 뒤졌고 마침내 밑판 아래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날 식탁 위에는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돈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귀에는 평생 부모 돈을 노린 사람으로 의심받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딸도 자신들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헤맸는지 아느냐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고마움보다 먼저 통장을 뒤졌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자녀들은 걱정보다 먼저 의심받았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돈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날 가족은 신뢰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운 벽이 상대에게는 거절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부모는 돈을 숨기는 것이 자녀의 욕심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자신들의 선의를 믿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면 부모는 자신의 삶을 빼앗으려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도 서로의 두려움 속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통장을 완전히 맡기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공과금을 대신 내주고 병원비를 이체해달라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비밀번호를 알게 되고 카드도 보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자기 돈을 쓰면서도 자녀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친구들과 식사하고 싶어도 아들이 낭비라고 할까 망설이고 새 옷을 사면 딸이 왜 필요 없는 것을 샀느냐고 묻습니다. 돈은 여전히 부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선택권은 서서히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신의 예금으로 오랜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통장을 관리하던 아들은 몸도 좋지 않은데 무슨 여행이냐며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여행 안내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돈을 쓰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 순간 잃은 것은 여행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어른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자녀는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말로 남았습니다. 돈의 권한이 넘어가면 관계의 높낮이도 달라집니다. 부모는 부탁하는 사람이 되고 자녀는 허락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경계는 모든 것을 숨기는 것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활과 치료를 결정할 권리를 유지하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돈의 액수를 자랑하거나 미리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주요 자금이 있는지,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두었는지, 긴급할 때 누구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만 알려주어도 충분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통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부모의 생활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대신 관리하는 일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을 보여주고 큰 지출은 부모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사람만 모든 정보를 독점하지 않도록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나중에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흐른 뒤 아들과 딸을 불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자녀들이 멀어질까 두려웠고 늙어서 무시당할까 겁이나 숨겼다고 했습니다. 자녀도 재산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위급한 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것이 서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통장은 다시 아버지가 보관했습니다. 다만 위치를 적은 봉투 하나를 가족이 함께 정한 곳에 두었습니다. 믿음은 통장을 건네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알고도 넘지 않는 태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돈과 관계의 자리를 바로 세우고 나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은행을 무조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에 따라 안전한 자리를 나누고 내 판단과 생활의 주도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지 말라는 말은 모든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집안에 쌓아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에 둔 돈은 화재와 도난에 약하고 급한 부탁을 받았을 때 쉽게 꺼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익을 좇아 낯선 투자처로 옮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길은 은행을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은행의 모든 판단을 맡기지 않고 돈의 목적과 사용 시기에 따라 자리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돈에도 머물러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달 밥을 사고 관리비를 내는 돈과 갑작스럽게 병원에 갈 때 필요한 돈과 당분간 손대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같은 통장에 넣어두면 마음은 편해 보여도 판단은 흐려집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장기 자금을 조금씩 꺼내 쓰기도 하고 반대로 급한 치료비까지 만기가 긴 상품에 묶어두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할 곳은 일상의 자리입니다. 매달 연금과 생활비가 오가는 통장은 복잡한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식비와 공과금, 교통비와 약값처럼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정도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자동이체 항목도 가끔 확인해야 합니다. 쓰지 않는 서비스 비용이 계속 빠져나가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결제가 생기면 빨리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위급한 날을 위한 곳입니다. 병원비나 집수리처럼 예고 없이 생기는 일을 감당할 돈은 이자보다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필요하면 오늘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중도 해지로 원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 돈을 생활비 통장과 구분해 두면 평소에는 함부로 쓰지 않으면서도 위기에는 망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많이 불어나기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선택권을 잃지 않게 해주는 돈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당장 사용하지 않을 자금의 자리입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을 충분히 분리하고도 남는 돈이라면 기간과 위험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상품이나 한 금융기관에 모두 넣지 말고 서로 다른 시점에 만기가 돌아오도록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전부 해지하지 않아도 되고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노후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나누어야 합니다. 통장이 너무 많아져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분산이 아니라 혼란이 됩니다. 종이 한 장에 금융기관 이름과 돈의 목적, 만기 날짜와 연락처를 큰 글씨로 적어두십시오. 비밀번호 자체를 적어두는 것은 피하되 긴급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든의 한 여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돈을 모두 한 통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자녀에게 알리면 돈 이야기가 시작될까 두려웠고 여러 곳으로 나누면 자신이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뒤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며칠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퇴원한 날 그는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자신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고 장기간 보관할 돈은 두 곳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들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의 위치와 위급할 때 연락할 금융기관만 알려주었습니다. 큰 돈을 옮길 때에는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조건을 확인하되 최종 선택은 자신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아들이 여행 경비를 걱정하자 어머니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는 건 고맙다. 하지만 내 생활비 안에서 쓰는 것은 내가 정하마.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자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덜 설명하지만 더 단단하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돈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금융 지식보다 세 가지 태도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서명하지 않는 침착함, 모든 것을 한 곳에 두지 않는 분별력 도움을 받더라도 결정권은 넘기지 않는 경계입니다. 은행 직원이 아무리 친절해도 계약 조건은 직접 확인하고 자녀가 아무리 효성스러워도 통장의 주인은 자신으로 남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도 믿지 못해 모든 정보를 숨기는 고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죽을 때까지 쓰지 않고 남기는 돈이 아닙니다. 아플 때 치료받고 지쳤을 때 도움을 구하며 가끔은 좋은 음식을 먹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돈입니다.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삶까지 아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마지막 날까지 불안만 키운다면 우리는 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돈의 곁을 지킨 셈이 됩니다. 돈이 나를 지키게 하려면 먼저 내가 돈의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생활을 위한 돈, 위기를 위한 돈, 먼 훗날을 위한 돈을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리십시오. 그러면 은행은 더 이상 무조건 믿어야 할 대상도 두려워서 떠나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내 삶을 돕는 여러 도구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돈보다 삶을 위에 놓을 때 우리는 자녀에게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자녀를 밀어내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차갑지 않은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은행을 미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믿어온 안전이라는 말 뒤에 어떤 빈틈이 숨어 있는지 조용히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예금을 하러 갔다가 보험과 투자 상품에 묶일 수 있고
모든 재산을 한 곳에 모아두면 작은 문제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지 않아도 물가 때문에 돈의 가치는 낮아지고 만기가 긴 상품은 가장 급한 날 우리의 손을 묶을 수 있습니다. 기억과 판단이 약해진 틈을 노리는 사람도 있으며 돈을 지나치게 숨기거나 자녀에게 모두 맡기면 가족 사이의 존중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게 살았고 약속을 믿으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돈을 다루는 방식이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지금 알아차렸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바로잡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통장을 펼쳐 돈의 목적을 살펴보고 이해하지 못한 상품이 있다면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생활비와 비상금을 나누고 큰 결정을 내릴 때 함께 살펴볼 사람 한 명을 정해두어도 좋습니다. 도움은 받되 결정권은 남겨두고 사랑하되 통장의 주인까지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무엇보다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줄이지 마십시오. 따뜻한 한 끼를 먹고 몸이 아프면 치료받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도 노후 자금이 해야 할 소중한 역할입니다. 평생 애쓴 자신에게 그 정도의 평안을 허락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불안해도 됩니다. 모든 위험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침착하게 멈추고 묻고 나누어두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돈과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존중받고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남은 시간을 자신의 뜻으로 살아갈 자격도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지나간 실수를 내려놓으십시오. 일은 돈보다 남아있는 지혜를 바라보고 자신을 탓하던 마음보다 앞으로 지킬 평안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후반부 인생은 두려움으로 움켜쥐는 시간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고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